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무려 50억 달러, 하나로 7조 원을 쏟아부은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단 한 명의 한국인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국인이 제시한 한글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의 7조 원을 휴지 조각 만든 한글의 진정한 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 레이든. 모건 스탠리 최연소 이사이자 자원개발 투자 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죠.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단련된 저에게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와 남미를 돌아다니며 수십 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거든요. 2025년 1월 다보스 포럼. 스위스의 차가운 공기가 회의장을 감쌌습니다. 전 세계 경제 리더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탄자니아의 루쿠와 밸리 지역. 푸른 초원 사이로 구불구불한 강이 흐르고 있는 이곳에는 엄청난 양의 희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판단한 루쿠와 밸리 지역의 희토류 가치는 무려 50억 달러. 한화로 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매장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우리의 미래 산업 핵심 먹거리. 스마트폰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 바로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손대지 못했죠. 왜일까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만들어 긴장감을 높였어요. 바로 현지 부족과의 소통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중국 창건설의 장외이룽 회장이 제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대인 그는 마치 황제처럼 위엄 있는 모습이었죠. 그의 회사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였거든요. 루쿠와 밸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광산 개발이 아닙니다. 현지 부족의 완전한 현대화를 포함한 통합 사업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병원, 학교, 공장이 들어선 미래 족감도가 나타났어요. 교육 시스템 구축에는 당연히 중국의 공식 로마자 표기법인 병음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 시스템이죠. 전 세계 14억 명이 사용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입니다. 효율성과 국제 표준화를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보좌관 제니퍼가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보고서를 건넸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든,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 훑었습니다. 경쟁 제안서 내용이었죠. 한국의 언어문화연구소에서 낸 제안이라더군요. 뭐라고요? 루쿠아어 보존을 위한 한글 교육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고서를 구겨버리며 차갑게 말했죠. 문자도 없는 원시 부족의 언어를 보존하자는 건가요?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7조 원짜리 비즈니스예요. 장외이룽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레이든, 감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처리하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우리가 건설할 공장의 소음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죠. 거대함이 곧 정의입니다. 장외이룽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구겨진 보고서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장 회장과 천이보 부회장이 함께 앉았어요. 계약서 초안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병음 기반 교육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레이든, 이번 프로젝트로 당신은 업계 전설이 될 겁니다. 천이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인 그는 야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눈 덮인 봉우리들이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내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장 회장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굴착기, 시추드릴, 대형 크레인.
모두 배에 실려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천이보가 현장 총괄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붉은 흙 위를 걸었어요. 발밑으로 황금빛 광물들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몰랐던 게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글자 하나가 말이죠. 3주 후,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붉은 흙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륜 구동차 안에서 장웨이룽 회장과 함께 루쿠와 부족 마을로 향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펼쳐진 사바나는 끝없이 넓었고 아카시아 나무들이 점점이 서 있었습니다. 레이든, 오늘이 우리 승부의 날입니다. 장 회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옆에는 그의 오른팔인 천이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야심찬 눈빛을 하고 있었죠. 족장과 원로들만 설득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선물을 보면 그들도 감동할 겁니다. 드디어 루쿠와 부족 마을이 보였습니다. 둥근 초가집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가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몰려 나왔습니다. 카멜레 족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70대인 그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 지혜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고뇌도 느껴졌습니다. 먼 곳에서 오신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카멜레 족장의 루쿠아어를 통역사가 번역해줬어요. 저희는 마을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장웨이룽 회장이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했죠. 존경하는 카멜레 족장님, 저희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러 왔습니다. 천이보가 노트북을 열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현대식 병원, 학교, 공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3년 안에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부족민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장 회장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죠. 모든 부족민이 중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병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현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때 뒤에서 차 한 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낡은 지프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30대 후반 동양인이었는데 수수한 카키색 셔츠에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그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이장혁 소장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차림새부터가 우리와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장 회장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최신 장비를 갖췄는데 이장혁은 마치 배낭 여행자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카멜레 족장님. 저는 한국에서 온 이장혁입니다. 이장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병원이나 공장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족장님, 제가 지난주에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음기에서 루쿠와 부족의 전통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부족민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 땅의 아이들이 1000년 뒤에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장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장을 지어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글자 한글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서 말했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부족민들을 선동하는 감성팔이 아닙니까? 이장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레이든,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얻는 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카멜레 족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부족의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망설임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선택을 왜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카멜레 족장의 제안으로 한 달간 문자 교육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팀은 태블릿 100대를 준비했어요. 화려한 게임식 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장혁은 단 3명의 연구원과 함께 왔습니다. 가방에는 종이와 펜만 들어 있었죠.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6살부터 15살까지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30명쯤 됐습니다.
중국인 교사가 태블릿을 나눠줬습니다. 화면에 형형색색 병음 글자들이 떴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병음으로 써볼까요? 중국인 교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루쿠아어에는 흡착음이 있거든요. 혀를 차면서 나는 소리 말입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응크찰로.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는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떼면서 나는 특별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병음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응크찰로로 쓰세요. 중국인 교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치투아. 역시 혀를 윗니에 대고 떼는 소리가 섞여 있었죠. 치투아로 쓰겠습니다. 교사가 태블릿에 적었어요. 소녀가 화면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 아닌데요.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츠카오. 또 다른 흡착음이었습니다. 이번엔 혀 옆면을 치는 소리였죠. 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병음으로는 내 이름을 정확히 쓸 수 없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소리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점점 혼란에 빠졌죠. 어떤 아이는 울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화를 냈어요. 어떤 아이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앉아버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광장 한쪽에서 이장혁이 아이들과 둘러앉아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흡자금이 섞인 발음이었죠. 이장혁은 종이에 차분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음에 작은 동그라미를 붙이면 혀를 차는 소리가 나. 그리고 여기 이 표시는 혀를 입천장에 대는 소리야.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제 소리예요? 응. 내가 지금 말한 그 소리 그대로야. 아이가 종이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짜요?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럼. 내 진짜 이름이지. 아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보여주려고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한글을 보더니 손으로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요. 할머니가 불러주는 그 이름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조상의 영혼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소리 그대로가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 소리를 빼면 아이는 누구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 수업이었습니다. 병음 수업에 나온 아이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15명이 왔어요. 그마저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보거나 태블릿을 켜지도 않는 아이들이었죠. 반면 이장혁의 수업에는 2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자기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한글로요. 천이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레이든, 심각합니다. 오늘 오후 수업의 절반도 안 왔어요. 내일은 더 적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천이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음 수업에 나온 아이가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부모가 억지로 보낸 아이들이었어요. 반면 이장혁의 수업에는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목에 걸고 다녔어요. 자랑스럽게요. 할머니들이 전통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가사를 적었어요. 청년들이 약초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담았죠. 마을 전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 아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를 빼면 아이는 누구입니까? 저는 뒤척였습니다. 침낭이 불편했어요. 아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이름을 빼앗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팀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출석률 32%. 이게 뭡니까? 천이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보내지 않고요. 왜죠? 최신 태블릿의 게임식 교육인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글쎄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이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광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글 수업이었습니다. 세어보니 30명이 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을을 걷고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요. 한 천막 앞을 지나가는데 청년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돌아봤습니다. 20살쯤 돼 보였어요. 할머니가 약초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녹음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글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려요. 이 뿌리는 배가 아플 때 쓰고요. 할머니가 평생 쓰신 지식인데 이제야 기록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기록합니까? 세계에 알리려고요. 한글 덕분에 우리 지혜를 보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청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몇 발자국 가지 않아 또 다른 광경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세 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옆에서 젊은 여성들이 한글로 가사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증조할머니가 부르던 노래예요.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비가 올 때 부르는 노래죠. 이제 우리 아이들도 글로 남길 수 있어요. 한글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우리가 준 건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태블릿, 게임, 화려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팀이 준 건 종이와 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종이와 펜을 선택한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외일웅 회장과 천이보가 제 텐트로 찾아왔습니다. 레이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장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 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족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해요. 어떻게요? 간단하죠. 보상금을 올리는 겁니다. 천이보가 말했습니다. 2배로요. 현금으로 보여주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장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밤이 깊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로젝트 수익률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7조 원. 예상 수익률 23%. 투자 회수 기간 7년. 완벽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어요. 그 숫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의 눈빛,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그냥 뒀습니다. 물만 한 모금 마셨어요. 이장혁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얻는 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평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효율성, 수익률, 성과.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마을에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걸었어요. 언어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이장혁이 나왔습니다. 아, 레이든.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장혁이 천막 안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간이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글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부족민들이 기록한 거예요. 전통 이야기, 약초 지식, 농사법, 노래 가사들이죠. 이장혁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이에요.
이장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레이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장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발전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이 만든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병원, 학교, 공장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이장혁이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건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죠. 하지만 그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텐트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한글로 배운 전통 노래였습니다. 맑고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장혁이 물었습니다. 들립니다. 저게 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발전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바나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이 모두 의미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회의가 있었습니다. 장 회장, 천이보, 그리고 저. 3명이 모였어요. 레이든, 당신 요즘 이상합니다. 천이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팀과 너무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편이 맞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그럼 확실히 해두죠. 장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부족민들 설득은 당신 몫입니다. 총괄 자문이니까요. 2주 안에 결과를 내주십시오.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었어요.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뉴욕과 달랐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평생 효율성만 쫓아왔습니다. 성과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차트와 그래프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전통, 정체성.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두려웠어요. 인정하면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장외일웅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레이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약이 위험하다고요? 회의실 텐트 안.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족민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없습니다. 3일 후 최종 부족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결정이 나야 해요. 천이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설득해야죠. 당신이요. 장 회장이 저를 노려봤어요. 설득이라면 이미 부족장을 직접 만나십시오. 우리 제안이 얼마나 관대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언덕을 올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오밥 나무 뒤쪽에서 누군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천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젊은 부족민 남성이 서 있었어요. 카멜레 족장의 조카 카이로였습니다. 천이보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선금입니다. 족장님을 설득하면 나머지는 배로 드리죠. 카이로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회의에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젊은이들 대부분은 제 편이에요. 좋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천이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매수입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천이보를 따로 불렀습니다. 캠프 뒤쪽 조용한 곳이었어요. 어젯밤 바오밤 나무 뒤에서 뭘 하신 겁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천이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죠. 레이든, 당신은 너무 순진합니다. 이건 매수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수요? 천만에요. 이건 비즈니스 협상입니다. 핵심 인물을 확보하는 거죠. 천이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정하다고요? 천이보가 제 말을 끊었어요. 레이든, 당신은 월스트리트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는 로비가 합법이죠.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을 쓰는 것 뿐이에요. 천이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죄요? 천이보가 비웃었어요. 아니죠. 이건 효율성입니다. 레이든, 우리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7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사소한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죠. 사소한 희생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이미 계약은 거의 성사 단계인데 말이에요. 천이보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회장님의 승인 없이 제가 이런 일을 할 리 없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방을 뒤졌습니다. 프로젝트 서류들을 꺼냈죠. 환경 영향 평가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꼼꼼하게요.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수치가 지나치게 낮았어요. 국제 기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수질 오염 예측도 비현실적이었어요. 채굴 작업을 하는데 강물이 깨끗하게 유지된다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평가 기관 이름을 검색했어요. 베이징 환경연구소. 창건설의 자회사였습니다. 조작된 보고서였어요.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제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압박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에 환멸을 느낀 저에게 이장혁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에 홀로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힘드시죠? 이장혁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참 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효율성과 성과만 추구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발견하셨습니까? 이장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천이보와 카이로의 장면을 말했습니다. 조작된 환경평가서도요. 이장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추측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직접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제가 말했다면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장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바나를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황폐했습니다. 레이든,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장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부정을. 모르는 것과 외면하는 건 다릅니다. 당신은 알게 됐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이장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경력이 끝날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저를 다시는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럼 다른 길을 찾으면 되죠. 쉽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옳은 일입니다. 이장혁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당신 나라는 어떻게 이런 일을 극복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장혁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몇 장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197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새마을 운동 시절입니다. 이장혁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부 주도의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밀어붙였죠. 성공도 있었지만 주민들을 무시한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논두렁을 고치는 농민들, 새로 지어진 마을 회관, 그리고 피곤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려는 실수를 우리는 50년 전에 이미 겪고 극복했습니다. 이장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한국도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었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지금 루크와 부족보다도 낮았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그런 과거를 몰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배웠어요. 위로부터의 개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성장이 진짜 발전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장혁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도 많았어요. 뭘 잃었나요? 전통, 가족, 때로는 인간성까지도요. 너무 빨리 달렸거든요. 이장혁의 눈에 아픔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킬리만자로 산봉우리가 금빛으로 빛났어요. 레이든, 당신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셨죠? 이장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성장의 아픔을 겪은 선배예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웠죠. 이장혁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 한옥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발전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성장의 역사를 통해 얻은 깊은 지혜를 가진 나라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루크와 부족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바로 이 경험과 지혜입니다. 이장혁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저보다 훨씬 앞선 성장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배였다는 것을요. 레이든,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장혁이 말했습니다.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장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전문가였습니다. 이제는 땅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걷는 동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났습니다. 전문가에서 인간으로, 숫자에서 사람으로, 하늘 위에서 땅 위로. 제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루크와 부족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바오밤 나무 아래 부족민들이 원형으로 모여 앉았어요. 카멜레 족장이 중앙에 앉았고 그 주변으로 원로들이 자리했습니다. 저와 장웨이룽 회장 그리고 이장혁까지 모든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부족민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장웨이룽 회장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존경하는 카멜레 족장님, 저희는 최종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위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존 계약금의 2배를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말이죠. 부족민들이 술렁였습니다. 2배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거든요. 젊은 부족민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병원과 학교 건설도 1년 앞당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장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천이보가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카멜레 족장이 깊은 고민에 빠진 듯 침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족의 미래와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총괄 자문인 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족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장 회장과 천이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천이보가 카이로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족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카이로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이보는 창백해졌고 장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작된 환경 영향 평가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땅과 강이 어떻게 파괴될지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족민들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속삭임과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카멜레 족장을 바라봤습니다. 족장님, 저는 평생 땅속 가치만을 계산해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땅 위에 당신들의 목소리에 있다는 것을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저는 모건 스탠리의 이사로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으로서 최종 권고를 내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거부하십시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장 회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레이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 있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압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와 계약한 자문이요. 천이보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자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고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패와 거짓 위에 세워진 건물은 무너집니다. 반드시요. 카멜레 족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레이든.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족장이 일어섰습니다. 부족민 여러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부족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언어, 우리의 정체성을 돈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카멜레 족장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과 전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온전히 물려줄 것입니다. 부족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장웨이룽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카멜레 족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길이 있습니다. 장 회장은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천이보가 그를 따랐어요. 떠나기 전 천이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레이든, 당신은 끝났소. 업계에서 다신 일하지 못할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천이보가 코웃음을 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이장혁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레이든.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7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무언가가 지켜진 순간이기도 했죠. 부족민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이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한글 종이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미소에서 말이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오밤 나무를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루크와 벨리를 찾았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중앙광장에 작은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었어요. 언어문화 보존센터였습니다. 유네스코와 한국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어진 곳이죠.
저도 제 사비를 털어 후원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이장혁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레이든.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글로 쓰인 책이었습니다. 루크와의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한 책이었죠. 한 소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응크찰로였어요. 레이든. 소년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제 이름이에요. 보세요. 소년이 공책을 보여줬어요. 한글로 쓰인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클리금까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아름답구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통 직조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자막과 함께요. 이걸 앱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알릴 겁니다.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할머니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젊은 여성들이 가사를 받아 적고 있었어요. 한글로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1000년 뒤에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혁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루크와 부족의 전통을 배우러요. 수익은요?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광산 개발보다는 적지만 지속 가능하죠. 무엇보다 부족민들이 주인입니다. 카멜레 족장이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레이든. 족장은 훨씬 밝아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요. 족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이나 공장은 없었어요. 거대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오밤 나무 아래서 전통 공연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들이 춤을 췄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진짜 발전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루크와 벨리를 방문했어요. 이번엔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함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센터는 더욱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루크와 부족의 모든 전통 지식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초 지식, 농사 방법, 전통 노래, 예시이야기들이요. 한 청년이 태블릿으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앱은 이미 다운로드 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놀라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한글로 동화책을 만들고 있었어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부족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한 소녀가 설명했습니다. 표범이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우리 아이들도 글로 읽을 수 있어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을 방송국도 생겼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장비는 최신식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기증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마을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한글 자막과 함께요. 그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송출되었습니다. 전 세계 루크와어 연구자들이 시청했죠.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표범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글로 남길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으로요. 카세트 테이프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전통 노래였어요. 젊은이들이 그 노래를 한글로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영원히 보존되는 순간이었죠. 카멜레 족장이 저를 센터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쳤어요. 레이든,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족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 이 모든 건 족장님과 부족민들이 만든 겁니다. 족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조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문화 관광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였어요. 언어 연구소도 생겼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루크와어를 연구하러 왔죠. 기술 전수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직조, 약초 재배, 전통 음악이 젊은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한글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달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 하나가 7조 원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세웠다. 사람들의 자존감, 정체성, 미래를 말이다. 규모가 곧 정의라고 믿었던 나는 틀렸다. 진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한국이 겪은 성장의 아픔이 이곳에서 지혜가 되었다. 그들의 글자가 여기서 희망이 되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를.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